어떤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더라도 중국 경제는 고성장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 자동차 산업이나 이 신경제적인 산업을 저돌적인 공격적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걸 이른바 과잉 생산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고, 우리 한국 경제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강달러 현상 속에서 중국에 투자했던 돈이 빠져나오고 미국으로 더 이동했었던 거예요. 중국은 상당한 공경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결국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고 추가적으로 고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퍼블릭 섹터, 공공부문의 디맨드도 수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공공부문의 수요도 둔화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정부 주도로 성장을 이루어가기가 이제 성장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이제 성장 동력이 좀 사라져가는 그런 경제를 우리는 아웃풋 갭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잠재 성장률 얘기했어요.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 간의 차이값, 이걸 아웃풋 갭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웃풋 갭이 어때요? 2017년 이래로 계속 마이너스예요. 계속 잠재 성장률을 채 못 이룬 채 중국 경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를 우리는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어떤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더라도 중국 경제는 고성장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라고 평가하겠죠. 성장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은 끝났다, 중국은 이미 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끝났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망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구경제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구경제도 있지만 신경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산업도 있지만 성장동력 산업도 있습니다. 그걸 거론하지 않은 채 중국 경제가 끝났다,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습니다. 신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세계 1위의 로봇 강국입니다. 세계 1위의 안면인식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인공지능을 보급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태양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물론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을 확보했지만 미국 시장에, 한국 시장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년까지 중국의 전기차는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유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보급하기 위한 유통망도 있어야 되지만 AS까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고, 구축한 다음 2,500만 원 선의 전기차 SUV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중국산이라고 해도 뭐 그게 2,500만 원짜리 전기차를 누가 삽니까? 다 프리미엄을 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프리미엄 자동차를 사는 분들은 프리미엄 전기차를 사시겠지만 저가형, 그냥 오로지 저가형 전기차를 희망하시는 분은 저가형 전기차를 사게 되는 거죠. 굳이 따지면 정말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다마스를 유용하게 쓰고 계시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영역에서 그냥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형 SUV 전기차가 보급이 시작되면 상당 부분의 우리나라의 시장을 점유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도 중국산 전기차가 이미 침투해서 4%, 5%, 8%를 향해 점유율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공격적 가격 전략, 저가로 침투한 다음에 경쟁자를 없애고 그리고 가격을 올리자 하는 전략, 이게 공격적 가격 전략인데, 이걸 취해서 실제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
캐즘 상황에 놓였다라고도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폭스바겐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한 대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일까요? 2만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부품사들이 동남권에 즐비합니다. 부산, 양산, 울산, 경주 이 일대에 정말 많은 자동차 부품사 대표님들이 있어요. 부품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현대차의 매출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자동차 부품사의 매출이 줄어든다. 더군다나 기존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있으면서 부품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기존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2만 가지라고 한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17,000, 15,000개예요. 그만큼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없어질 부품이 많이 생기는데 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한 자동차 부품사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중국산의 전기차가 이렇게 들어올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경제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세계 주요국들의 자동차 산업이나 주요 산업들, 미래 산업 아닙니까? 이 신경제적인 산업을 세계 주요국들에게 위협을 줄 만큼의 불안감을 조성할 만큼의 그런 저돌적인 공격적 가격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걸 이른바 과잉 생산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고 바이든은 옐렌은 그거를 지적하고도 있을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고루 보려면 어두운 측면이 있고요. 구경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중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IMF가 추계한 중국 경제 성장률 실적치와 전망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빨간색 선, 이 그래프상의 빨간색 선처럼 중국 경제를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중국 경제를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중국 경제가 한때 14% 성장했다가 성장세가 계속 꺾이죠. 성장 둔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5%대, 4%대, 또 내후년 되면 3%대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망가진다, 망했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중국의 구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경제가 전체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떠받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중국은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했고 어려운 상황,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뭔가의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미 약 2017년 이래로 중국은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미국의 국채 보유 비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량이 세계 주요국끼리 비교해보면 1위였는데 이미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외환 보유액의 구성이 바뀌는 것인데 미 국채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반면에 금에 대한 의존도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포지션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액이 있습니다. 그 외환 보유액에서 일부가 달러고요. 상당 비중이. 또 일부가 금, 그 밖에 외환 포지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중국도 외환 보유액에서 미 국채 비중을 줄여나가고 금 비중을 끌어올리는 여정하에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를 해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 이유와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이유라고 생각해 본다면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세계 국제 기구들이 이런 경제를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지경학적 분절화는 지리학, 지정학,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세계 경제가 분절화되고 있다. 파편화되고 있다. 블록 경제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국면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중동 불안도 야기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감이 고조돼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니까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겠죠. 그 안전자산 하면 가장 대표격이 뭐죠? 금이에요. 지구가 없어져도 금은 있겠다라는 생각. 그게 안전자산이에요. 그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유입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중국도 외환 포지션에서 상대적으로 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 실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금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는 배경도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경제적인 요인이 또 있습니다. 최근 22년, 23년, 24년까지 미국이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하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왔죠. 그리고 중국은 중국 경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하를 했단 말이죠. 그럼 미국과 중국의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진 겁니다. 벌어지니까 아무래도 강달러 현상이 나오고 강달러 현상 속에서 정말 많은 중국에 투자했던 돈이 빠져나오고 미국으로 더 이동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강달러를 막기 위해서 달러 강세화를 좀 저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급하게 매도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외환시장에서의 급변등을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목표로서도 미 국채를 보유 규모를 줄여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적 이유 말고 정치적 이유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정치적 이유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 대규모 자본 유출이 있었던 2016년, 15, 16년 또 미중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던 지점 18, 19년 그때부터 미 국채 보유 잔액이 급감합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역시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를 급격히 줄이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 보니까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발동하고 경제 제재를 예를 들어서 원유 갖다 쓰지 마, 천연가스 쓰지 마 하는 실물 경제적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그게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안 간 만큼 다른 나라로 우회해서 갔단 말이죠. 이게 잘 역할을 안 하네? 오히려 우리가 갑자기 에너지 위기에 당면하고 초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안 되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합니다. 금융 규제를 합니다. 러시아의 무역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금 결제가 되지 않도록 스위프트 망 체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달러 체제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나중에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 스위프트 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킬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상당한 공경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달러 체제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미리 달러 체제로부터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이 뭐였습니까?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또 차이나, 인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주요 신흥국 중의 강대국 이들끼리 뭐라고 했어요? 우리끼리 무역할 때는 달러 쓰지 말자. 우리끼리 쓸 때는 그냥 우리 위안화로 결제하자. 루블화로 결제하자. 헤아라로 결제하자. 가급적이면 무역 결제 수단으로 달러화를 없애보자. 중동 산유국들하고 내가 너네 나라에서 원유 살 때는 위안화로 반 정도는 결제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달러를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역시 그런 수단으로서 어쩌면 미중 패권 전쟁이 강하게 격돌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선제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가는 특징들도 있겠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경기를 나름 뒷받침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데 국채를 계속 발행하려니 중국이 계속 팔아나가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가는 게 미국과의 어떤 간섭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압력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까지 있겠죠. 그렇게 경제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이 맞물려서 또 중국의 내부적인 경제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중국이 보유한 미 달러를 계속 매도하고 있다 하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이제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됐었던 그 국면에 미국의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 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빠져나갔었는데 그 돈이 대거 돌아오는 엔캐리 청산 절차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조정되는 그런 공포감, 엔캐리 청산 공포감이 있었는데 미 국채 보유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미국이 계속 달러 찍어내듯이 부채 의존해서 성장하고 해외로부터 많은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그런 걸 흔들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마치 엔캐리 청산되는 그런 효과처럼 국채 보유 규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면에는 미국의 대규모 자본시장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역시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만큼이나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 축소에 따른 공포감도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적 요인, 경제적인 요인으로 미 국채 보유 규모를 중국이 축소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미중 패권 전쟁은 격화될 수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미국의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그런 미국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정책들을 끌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은 미 국채 보유 규모를 추가적으로 축소해 나갈 여지가 있겠다. 더군다나 중국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를 좀 고려했을 때 미국은 금리를 점차 인하해 나가고 그러면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격차는 이제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할 유인책이 조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서 미국에 투자할 유인이 있었겠지만 이제 점차 좁혀지면서 미국에 투자할 유인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미 국채 보유 규모 축소로 이어질 여지가 있고 그것은 주식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하나의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2025년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내가 2025년이라는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데 나라는 배는 잘 봤지만 내가 항해해야 될 바다는 잘 보아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항해해야 될 그 바다의 모습이 평탄할까? 아니면 좀 불안할까? 그럼 어떤 불안 요인들이 있을까? 나름의 어떤 기회운이 있을까를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준비된 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고 있는데 2025년 경제전망, 이 피벗의 시대에 어떤 요동치는 변화들이 있을지 또 나는 그걸 어떻게 나의 기회로 가져올지 이런 피벗의 시대에 내 앞에 펼쳐질 그 변화를 명확하게 좀 진단해보고 또 적절히 나의 의사결정을 가져갈 수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